예,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도 지연된 정의라는 큰 제목 아래 이번에는 이제 독립운동가 부상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독립운동가 포상이 시작된 것은 역설적으로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박정희를 비롯한 정치 군인들이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권이 눈을 돌리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포상이라는 데 착안을 합니다. 1962년부터 독립운동가를 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60년대 이미 북한에서는 김일성 중심으로 현대사를 정리하는 것이 체계화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서 대한민국도 뭔가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독립운동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독립운동가 포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헌헌법입니다. 길지만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굳이 읽은 이유는 요즘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일부 철없는 극우 세력이 자꾸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얘기하는데, 재헌헌법을 만든 입법자들은 이미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건국되었고, 대한민국 건립이 곧 대한민국 건국이죠. 대한민국이 건립되었고, 이제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다음에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재헌헌법에서. 자꾸 1948년 건국론 얘기하는 것은 재헌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대한민국 헌법의 3대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정신, 민주주의, 그 다음에 평화통일.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출발점이 되는 세 가지 정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헌법에서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가 이름으로 독립운동가를 포상하는 것은 상당 기간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행헌법의 이 전문은 어떻게 해석돼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냐면은 2005년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헌법 전문에는 다 담을 수 없으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고 썼지만, 그 내용은 독립운동가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헌법재판소는 해석을 한 거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반헌법입니다. 이 헌법 전문을 개정하지 않는 한 독립운동을 부정하면 반헌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재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반공이라는 두 글자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자꾸 반공 그러는데, 반공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헌법에는 반공의 반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권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른바 혁명공학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혁명공학 제1위가 뭐냐면은 반공을 국시로 한다.
반공을 극시로 한다. 제가 아는 한 이 지구상에서 반대하는 거를 갖다가 국가의 기본 목표로 삼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엇에 반대하는 것을 갖다가 국가의 기본 목표라고 설정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무엇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목표라고 설정하던 기간이 꽤 오래 지속되다가 이제는 반공이라는 말을 이제 젊은 사람들은 까먹을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다시 또 반공이 그냥 살아났습니다. 반공산 전체주의. 뭐 줄이면 반공 마찬가지죠. 그렇고요. 독립운동이 곧 건국이었습니다. 이미 독립운동 과정에서 건국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건국공로훈장령이라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 건국공로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수여한다. 그리고 건국공로훈장을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건국공로훈장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눴는데 안타깝게도 재헌헌법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미 건국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승만 정권은 단 한 명의 독립운동가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 법령은 나중에 상헌법으로 격이 올라갑니다. 1963년에 제정된 상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훈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국공로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박정희 정권이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건국훈장을 수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 등급은 모두 7등급입니다. 처음에는 3등급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은 건국훈장이고요. 7등급은 건국포장, 6등급은 건국포장, 7등급은 대통령 표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아까도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파를 옹호하고 독립운동가를 배척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부통령 이시영이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는데 그에 이어서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 명단을 보면은 장개석이라고 부르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도자 장제스, 미 8군 사령관 출신인 제임스 벤플리트,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황제 셀라시에, 터키 총리인 아드멘 멘데레스, 베트남 총통인 응오 딘지엠, 그리고 이 사람들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이승만 정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한 사람들은 서양인들입니다. 좀 이따 자료를 보여주겠지만은 이승만의 벗, 한국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훈장과 2호훈장을 받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었고요. 3호훈장은 1950년 3월 1일 3등 건국공로훈장을 받은 12명의 서양인입니다. 이들의 공적은 한국의 벗, 이승만의 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걸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의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것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가슴에다 훈장 달아줄 때는 독립운동의 공적으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니까 받은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은 건국 훈장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건국 훈장을 받았는데 갑자기 1962년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건국 훈장을 수여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받은 건국 훈장도 독립운동의 공적으로 받은 훈장으로 둔갑을 한 겁니다.
이승만과 이시영 이외에는 어떤 독립운동가도 이승만 정권 당시에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해집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반공주의가 큰 힘을 갖지 못했는데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반공주의가 현실적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일파들이 이승만 정권이 독립운동가들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기 시작합니다. 반공주의와 독립운동가들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씌우는 것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역사 자체가 형이화됐고요. 이승만과 그 추종 세력만이 그러면 독립운동을 한 것인가? 아니죠. 그런데도 어쨌거나 포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쭉 이런 사람들이 1950년 3월 1일 포상이 된 지금 현재 건국훈장 3등급인 독립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독립장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지 잘 와 닿지 않으시죠?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이 받은 건국훈장이 독립장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을 지낸 분이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는데 같은 등급의 훈장을 받은 12명의 외국인, 11명의 미국인과 1명의 영국인 가운데 역사를 전공한 저도 이름이 익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어디 가서 연설하고 글 하나 쓰고 그러면 다 훈장을 준 겁니다. 참 훈장 받기 쉽죠. 그러니까 이승만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지위가 어떻게 반전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심산 김창숙 선생 경우입니다. 김창숙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또 항일 유림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해방 이후에 성균관대학교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세라는 사람은 친일 유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이명세를 내세워가지고 김창숙 선생을 성균관대학에서 쫓아냅니다. 김창숙 선생이 그 당시 반 이승만 노선을 걸었거든요. 하도 미우니까 친일파를 동원해가지고 김창숙 선생을 성균관대학에서 쫓아냅니다. 이때 앞장선 것은 누구냐? 조선 총독부에서 경찰서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에 의해서 독립운동가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창숙 선생을 대신해서 성균관대학교 총장이 된 것은 친일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성근입니다. 왜 제가 굳이 친일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표현했냐면 뚜렷한 행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데 정황상 보면은 일제히 협력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30년대 말 이후 만주에서 만몽산업이라는 농장을 경영했거든요. 일제의 괴뢰국가인 만주국에서 농장을 경영하려면 분명히 일제에게 협력을 했을 것이고 오족협파를 표명한 협화회라는 친일단체에서도 활동을 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 아주 높은 지위에서 활동한 것도 아니고 만봉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제에 협력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이성근은 친일 명단에서 빠져있지만 친일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성근이라는 이름은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익숙할 텐데 박정희 정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은 역사교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건너뛰고요. 1962년부터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본격적인 독립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집니다. 3.1절 계기로 해서 204명을 포상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상은 5.16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이 박정희 정권의 포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른바 사회주의계열 좌파 독립운동가들은 철저하게 배제시킨 겁니다. 박정희 정권이 반공을 국시로까지 내걸었으니까 좌파 독립운동가들은 배제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희 같은 분들이 이 시기에는 서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뭐 좌파 인물들을 배제시킨 것뿐만 아니라 서원의 기준도 이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낸 이상용 선생을 당시로서는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승만의 최측근이던 임명직이라는 사람에게는 1등급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대한민국 1등급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당시에 임병직 이라는 사람에게 1등급 훈장을 수여하는 바람에 지금도 임병직은 20 몇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옥석을 가리지 못한 겁니다. 당대에 이미 변절해서 친일파가 되었다고 알려진 거물급을 대거 독립운동가라고 포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춘, 정춘수, 박연서, 그 다음에 김성수, 장지현, 윤치영, 이종욱, 김용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물급 친일파인데 그걸 싹 감추고 독립운동가라고 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운 취소라는 다른 과정을 밟아야 됐습니다. 아까 소개한 임병직이고요. 뭐 독립운동 비슷한 건 했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1등급 대한민국장을 받을 만한 그런 행적이 없는 인물인데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소개하면요. 지금도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공적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43년 인정 대통령부 무관으로 대량의 인관되어 전시중 한미교섭의 활약. 제가 그래서 그 뒤에 물음표를 여러 개 붙여놨는데 이거는 완전히 가짜 공적입니다. 194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대통령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부 무관제라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직책을 하나 만든 거죠.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동안 재임했는데 7년 동안 모두 66명을 포상했습니다. 1년 평균 10명 포상했습니다. 안 한 거죠. 박정희 때는 그래도 간헐적으로라도 좀 했는데 전두환 때는 거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두환 정권 때는 독립유공자 포상하는데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일에 거의 무관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독립유공자 포상이 확대된 것은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그 노태우 정권 때 파격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북방 외교도 그렇고 파격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는 독립유공자 포상 단계를 7등급으로 늘립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기순 미달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분들이 대거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납북 또는 북한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독립운동가로 서원이 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거
서운을 합니다. 유명한 김규식, 조성학 이런 분들이 이때 노태우 정권 때 비로소 서운이 됩니다. 전두환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납북되신 분들은 모두 빨갱이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왔거든요. 근데 노태우 정권 때 완전히 방향을 바꿔가지고 납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은 1990년에 3,614명. 이건 물론 이 시기에 새로 포상된 분들은 아니고요. 기존에 포상된 분들이 등급이 조정되면서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1년에 1,000명, 1992년에 595명. 어쨌거나 노태우 정권 때 파격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이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광복 50주년이던 1995년에 1,438명을 대거 포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총리를 지낸 사회주의 계열의 이동희 선생이 이때 비로소 포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희 동지인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개봉 후 그리고 역시 사회주의 계열의 유진희, 임원근, 정칠성 이런 분들이 제가 굳이 개별적이라는 이유를 줬는데요. 개별적으로 서운이 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서운된 독립유공자 가운데 저는 특히 두 분이 주목이 됩니다. 두 사람이 주목이 됩니다. 하나는 진광하라는 분이고요. 하나는 김은희라는 분입니다. 진광하는 중국식 이름이고 한국식 이름은 김창화입니다. 왜 주목이 되냐면 김창화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인데도 서운을 한 겁니다. 아마도 중국과 국교가 수립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 다음에 김은은 유명한 신흥무관학도 출신이고요. 청산리 전투에 참전한 분이고요. 근데 나중에 중국 국민혁명군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유명한 황포군관학교에 교관을 지냈고 나중에는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홍군의 간부를 지냈습니다. 죽을 때 지위가 홍군 참모장이었습니다. 꽤 높은 직위에 있었던 분인데 역시 서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중국 공산당 출신에게 서운을 한 겁니다. 아마 지금 정부의 기조라면 윤석열 정권의 기조라면 절대로 서운될 수 없는 분이 이때 서운이 됐습니다. 어떻게 빨갱이를 서운해? 이랬을 텐데 김영삼 정부 때 서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정부 때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거의 일상화됩니다. 한 해 평균 200명 정도를 꾸준히 포상을 합니다. 이미 김영삼 정부 때 포상이 확대가 되면서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 포상이 확대되면서 받을 만한 분들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도 김대중 정부 때도 계속 포상을 일상화해서 한 해 200명 정도를 포상을 했고요. 이때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개별적인 포상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광복 70주년이던 2015년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를 집단적으로 포상합니다. 개별적으로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포상을 합니다. 여운형, 권오설, 김단야, 김철수, 한익원, 구현음, 김재봉, 정은혜, 차근봉, 강택진 이런 분들이 서운이 되는데 이 가운데는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를 지낸 김철수, 김재봉을 비롯해서 조선공산당 출신이 많았고요. 조선공산당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포상이 됩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숫자로 보면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독립유공자 포상의 질적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가들을 대거 포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와서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납니다.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연평균 550명 이상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했습니다. 이거는 포상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수적인 증가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큰 변화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본격적으로 포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독립유공자 포상의 기본적인 증거는 문서화된 자료입니다. 문서 자료가 없으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는데 이때 문서 자료도 1961년 이전에 나온 문서여야 됩니다. 1962년부터 독립유공자 포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이를테면 회고록이나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포상을 위해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하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여성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해야 되는데 여성의 경우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운동가의 아내들이 나중에 쓴 회고록을 근거로 해서 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상용 선생의 손주 며느리인 허은 여사, 그 다음에 유명한 이효영 선생의 부인인 이은숙 여사 이런 분들이 회고록을 근거로 해서 1960년대 이후에 나온 회고록을 근거로 해서 포상이 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내 또는 며느리를 포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성이 독립운동을 한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단체를 만들고 뭔가를 표방하면서 하는 것이 표방하면서 하는 것만이 독립운동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를 집 안에서 도와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독립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독립운동의 해석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성 독립운동가 포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좌익활동 경력자에 대한 포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좌익활동 경력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꺼렸는데 적어도 기간을 늘려서 정부 수립 이전에 좌익활동을 한 것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데 장애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현재 잘못 나왔는데 2022년 8월이 아니라 2023년 8월입니다. 전체 독립유공자는 17,848명이고요. 이 가운데 외국인은 76명입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한국 사회 민주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진전되면 독립유공자 숫자도 늘어나고 독립유공자의 범주도 확대가 됩니다. 노태우 정권에서 포상이 확대된 이유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독립운동 관련을 다 삭제해버렸거든요. 근데 87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계승한다고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독립운동가 포상을 확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포상의 기준을 전환시키면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본격화했는데 이것도 민주정부니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독립운동가 포상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전히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예컨대 자료가 미비해서, 그 다음에 밀정 혐의 때문에, 그 다음에 사후 부일 협력 때문에, 사후 행적이 불분명해서, 월북 또는 반국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사실상의 연좌제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실존 인물의 사진과 영화의 한 장면을 갖다 붙여놨는데요.
실존 인물은 현계옥이라는 분이고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연계순이라는 인물입니다. 혹시 이름 기억나십니까? 이 영화 배우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밀정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밀정에 연계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의열단의 활동을 도와주는 인물로 연계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연계순은 현계옥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현계옥은 실존 인물인데요, 제가 양력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현계옥은 기생 출신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기가 아닌 예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능인입니다. 공연을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아주 당대에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고요. 민족의식이 아주 투철한 기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농계와 평양 개월양의 사당이 퇴락했다는 말을 듣고 가락지를 팔아서 일경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현정건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완전히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현정건은 연인이었다는 설도 있고 그냥 선생님이었다는 설도 있고 뭐 설이 분분한데, 이 현정건은 누구냐면은 작가 현진건의 형입니다. 현진건은 독립운동가인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현계옥에게 교육을 시킨 선생님이었습니다. 현계옥이 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학교를 갈 처지가 안 되니까 따로 개인 과외를 시켰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사제지간이라고 보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연인 관계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현정건과 관계를 맺으면서 민족의식에 더 눈을 뜨게 되고요.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유명한 의열단 단원이었습니다. 의열단의 지도자인 김원봉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의열 단원이었는데, 그래서 만주와 상하이로 오가면서 비밀 공작 활동을 수행하다가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현정건이 옥고로 죽으면서 시베리아로 망명한 다음에 행적이 묘연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계옥은 분명히 여성 독립운동가인데 안타깝게도 확실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밀정의 혐의로 소원이 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김립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김립은 일단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명이 김이경인데 유명한 변호사 허헌의 고향 선배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함경북도 명천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만납니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의기투합합니다. 그래서 형뻘인 선배뻘인 김이경이 자신의 이름 이경을 버리고 이름을 립으로 바꿉니다. 왜 바꿨을까요? 허헌의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김립의 립과 허헌의 헌을 합하면 입헌이 되죠. 입헌 민주주의 하자.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대한제국 때입니다. 대한제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황제였거든요. 황제 국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김경이 부모님이 지어준 자기 이름을 버리고 김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김립은 이동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에서 활동을 했고, 이동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갈 때 가장 측근으로서 임시정부 국무원의 비서장을 맡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죠. 근데 1920년 12월에 유명한 코민테른 또는 모스크바 작은 파건이 터집니다. 당시 레닌 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 루블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금화 200만 루블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갈래에서 사람을 모스크바로 보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정권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선수를 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던 이동희가 이끌던 상해파 고려공산당입니다. 김립이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상해로 갖고 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금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지 않고 상해파 고려공산당에 의해서 쓰입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자신들이 받아왔으니까 자신들이 쓰겠다고 해서 쓰는데,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으로부터 반감을 사면서 암살이 됩니다. 누가 암살했느냐? 지금 통설은 김구 선생이 암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지시를 받은 노종균, 오면직이라는 두 사람이 암살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에 의해서 악당으로 지목돼서 암살이 됐으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누구도 김립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밀정이 아닌데도 밀정이라는 혐의를 쓰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독립운동가 가운데 서운이 된 분이 극히 일부 지나지 않습니다. 당시 1920년대만 하더라도 독립운동 진영에서 서로 입장이 다르면은 변절했다, 밀정이다 이렇게 처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단 이렇게 처단이 되면은 밀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은 서운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진에 동그랗게 표시된 인물이 김립인데요. 저는 김립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밀정이란 이유로 서운이 안 되다가 뒤늦게 서운된 게 유명한 박용만입니다. 박용만은 이승만 그리고 노령에서 활동하던 정순만이라는 분과 함께 당시 삼만이라고 불리던 아주 유명한 분인데, 미주 독립운동에서는 안창호, 이승만과 더불어서 거의 정점을 이루던 그런 분인데, 오랫동안 밀정이라는 이유로 서운이 안 되다가 95년에 뒤늦게 대통령장으로 서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살한 분도 서운이 되고 암살 당한 분도 서운이 되고, 이건 이례적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인가 밀정인가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 작은 제목을 붙인 이유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밀정이란 영화의 모델인 황옥 경부입니다. 황옥은 조선 총독부의 경부. 당시 경부는 조선인으로서는 가장 높이 올라간 경찰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조선인 경찰이었는데, 동시에 의열단의 의열투쟁을 국내에서 지원해 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열단의 의거가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황옥이 나는 조선 총독부 경무국의 지시를 받고 의열단에 잠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밀정이었다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법 처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재판 판사는 너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실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의열단을 비롯해서 당시 독립운동 진영에서 황옥이 진짜 밀정인지 아니면은 진짜 독립운동가인지를 놓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밀정 맞다, 한쪽에서는 밀정 아니다. 예컨대 의열단의 최고 지도자이던 김원봉은 황옥 밀정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황옥과 같이 재판을 받은 사람은 밀정 맞다 이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답을. 그런 안타까운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순철 한부는 조선공산당의 간부였습니다. 마땅히 소원이 돼야 되는 분인데 소원이 안 되는 이유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분은 안동 출신인데 안동에서
인민위원장을 맡았다고 누군가가 증언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포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그 조사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지금 이 사람 저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는데 안동에 있는 누군가가 저기 이준태 전쟁 때 안동 인민위원장 했어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은 전쟁 때 이준태는 안동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난 갔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언이 상충하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준태가 안동 인민위원장을 했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소환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증언이 맞는지 판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공식 기록으로는 안동의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기록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소환이 안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의 허위 보도로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던이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예전에 강의할 때는 다른 강의를 할 때는 못한이라고 했는데 못하던으로 바뀐 이유는 작년에 소환이 됐습니다. 김명신은 별명이 백마탄 여장군입니다. 백마탄 여장군. 놀랍죠? 여성에게 여장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선의용대에서 활동했는데요. 유명한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 활동가입니다. 경력 소개는 다 생략하더라도 1939년 중국의 망명에서 화북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하면서 백마탄 여성군이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다른 조선의용군들은 대개 평양행을 선택했는데 김명신은 특이하게도 서울행을 선택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옥에서 의문사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의문사를 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죽습니다. 아마도 고문에 의한 죽음으로 추정이 되는데 경찰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김명신은 북노당 정치위원이었다. 북조선 노동당 정치위원이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당시 신문에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북노당 정치위원 김명시 유치장서 자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북노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뒤져봐도 김명시라는 이름 석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경찰이 의문사를 당한 김명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이라고 발표했고 김명시가 자살한 이유는 북노당 정치위원으로서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으니까 자살했다.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 당시 이런 경찰의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가 끝내 족쇄가 돼가지고 소환이 안 되다가 작년에 놀랍게도 윤석열 정권에서 풀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알았으면 못 풀었을 거예요. 대통령에게 채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보험처에서 김명시에 대한 소환을 결정하는 바람에 김명시는 뒤늦게 소환이 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해방 후 서울행을 선택했다가 월북한 김원봉이 있습니다. 김원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부장을 지낸 분입니다. 유명하죠. 김원봉이 해방 후에 서울행을 선택했는데 서울에서 친일 경찰로부터 고초를 겪은 다음에 결국은 월북을 했습니다. 월북했기 때문에 서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원봉의 부인은 해방 전에 순국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원이 안 되는 안타까운 분이 김시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아주 열렬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경력은 쭉 보시면은 열혈남합니다. 여러 차례 의열 투쟁을 벌였고요. 한 번 잡히면 10년 없고 이렇게 치른 분입니다. 의열단에서 활동을 했고
1939년에 출옥한 다음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하다가 헌병대 구금됐고 뭐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국회의원에도 당선이 됐는데 이승만 정권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김시현에게는 친일파나 일제 앞잡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똑같은 존재였던 모양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형을 언도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소원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포상이 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재필이라는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일제히 간담을 선을 하게 했던 지방의 농민운동 지도자입니다. 한경남도 정평에서 농민운동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1936년에 체포되어서 징역 7년형을 언도받았고 1938년에 함흥형무소에서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시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 1934년에 체포될 때 기사입니다. 함흥, 정평 두 경찰서의 순사 20여 명이 예리한 낫을 들고 역습하는 것을 체포했다. 한 명 체포하는데 20명의 경찰이 동원될 정도로 일제가 주목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번은 해방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포상이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 함흥형무소에서 만났던 이소가야라는 일본인이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민족해방과 농민의 창정권을 건 투쟁의 경랑 속에서 못다 피고 떨어진 한떨기 꽃과 같은 청년의 죽음에서 조선민족의 응어리진 비통함과 원한의 울부짖음을 듣는 듯했다. 그는 싸늘하게 굳어버린 자신의 얼굴에 조선민족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고뇌를 깊이 새기고 고향 정평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실상 연좌제 때문에 소원이 안 되는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연좌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좌제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사실상 연좌제는 이유는 동북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주를 가리킵니다.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인데 주로 동북항일이용군 또는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했다는 이유 때문에 동북 두 글자는 김일성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소원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기가 허영식인데요. 허영식은 유명한 의병장 허위의 집안 사람입니다. 허위의 조카뻘 되는 분이고요. 그 집안에 유명한 분이 많습니다. 그 가게도 옆에 보면은 표시된 허극, 허영식 옆에 보면 허규라고 있죠. 허길이라는 분이 있죠. 가운데 여하고 유명한 이육사의 어머니입니다. 시인 이육사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외오촌 이육사의 어머니가 허영식과 사촌지간이니까 이육사에게 허영식은 외오촌이 되는 허위 집안에서 나온 독립운동가고요. 이육사 허영식은 1929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고 동북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했습니다. 1939년에 동북항일연군 제3노군 총참모장이 됐는데 동북항일연군 제3노군은 주로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만주의 북쪽 지방에서 활동한 부대입니다. 우리가 동북항일연군 그러면 바로 연상하는 김일성은 만주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히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알고 있는 지역 길림성 일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 무대가 다르고요. 그래서 부대가 다릅니다. 같은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허영식은 김일성보다 직책이 높았습니다. 김일성은 사장이고요. 제6사 사장이고
허영식은 사보다 더 높은 급인 로군의 총참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영식은 1942년에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보면은 소원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소원이 안 됩니다. 왜? 동북 두 글자 때문에. 1930년대 중반 이후 만주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독립운동가도 김일성 이름이 연상되면은 소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 사람들은 허영식을 열심히 기억합니다. 허영식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건 뭐 항일 열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인데 일대 명작이다. 공희청사에 올라있다. 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허영식 순국 기념비인데, 전사 기념비인데 다르죠. 근데 같은 곳에 세워진 겁니다. 왜 달라졌겠습니까? 하나는 나중에 정비된 사진입니다. 훨씬 보기 좋은 게 나중에 정비된 사진입니다. 일찍이 허영식의 전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전사지에 세워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완전히 성역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항일 명장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경우가 이용광이라는 분인데요. 이용광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만주의 3대 명장이라고 일컬었던 분입니다. 만주에서 활동한 무장투쟁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3명이 뛰어났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용광이다. 이용광은 전사할 때 직책이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제1사장입니다. 김일성보다 먼저 사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은 1935년 2월 동흥습격 사건이라고 합니다.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1사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서 평화북도 후창근 동흥읍을 기습했습니다. 김일성이 자랑하는 보천보 전투보다 더 전과는 컸다고 합니다. 1935년 5월 전사했습니다. 이홍광은 허영식보다 중국에서 더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은 이홍광을 다룬 글만 1000편 이상이 중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홍광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이홍광의 정신을 우리 중국 인민들이 계승해야 된다. 그리고 이홍광 이름을 딴 학교를 세울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학복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자, 마지막으로 또 웃기는 거는 사실상의 연좌제 때문에 김일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연상이 돼서 동북인민혁명군이나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은 소원을 안 하는데 국가보훈처가 깜빡하고 김일성의 친인척을 소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삼촌과 외삼촌을 소원했어요. 물론 알고 소원한 건 아닙니다.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근데 모르고 김형건이라는 사람이 김일성의 삼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소원을 했습니다. 김형건은 조건만 놓고 보면 소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일성의 삼촌이었어요. 강진석은 김일성의 외삼촌입니다. 역시 외삼촌인지는 모르고 소원했습니다. 참 이거 웃어야 될지 뭐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가보훈처가 이렇게 김일성의 친인척인지 모르고 서운한 경우도 있는데 동북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서운 안 하는 독립유공자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김일성 친인척 서운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국가보훈처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광복전의 사망에서 북한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원하는데 문제없다. 공정 내용이 포상 기준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포상하는데 문제가 없다. 연좌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해방전에 순국하신 분, 해방전에 사망하신 분,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공적이 자료로 확인되신 분은 소원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만약 지금이라면 안 될 겁니다. 아마 서원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김일성 친인척 서원 논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국가보훈처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논리가 정답입니다. 해방 이전에 어떤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독립운동의 공적이 인정되면 독립운동가로 소원하는 게 마땅한 거죠. 지금 홍범도 장군 사태 빗댄다면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원이든 아니든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소련 공산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독립운동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되나요? 흉상이 철거되는 모독을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은 사실 답이 나옵니다. 아주 잘못하고 있다. 누군가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 처음에 독립유공자 포상 얘기를 꺼낸 것은 홍범도 장군 사태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홍범도 장군 사태를 보면서 독립유공자 포상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정권의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노무현 정부 때 또는 그 이전에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가들에 대해서도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고 서원을 취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가보훈부에서 이미 서원된 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죠. 빨갱이 색칠 작업을 벌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유공자 포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독립유공자 포상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꼭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은 민주화를 퇴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두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